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에서 58.2%가 투표를 했다. 왜? 서울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났다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 보궐선거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정도로, 즉 투표장에 나와서 표현을 할 만큼 화가 많이 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최근 전반적으로 201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 투표율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보궐선거가 지난 이전의 보궐선거보다 투표율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현상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39.2대 57.5, 압도적 차이로 졌다. 그래서 그 원인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임명을 둘러싼, 또는 부동산 정책 실패, 또는 이제 LH 사건의 이제 공직자 부패 문제, 이런 진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당 요인이 있고요, 후보자 요인, 이슈 요인, 정치 사이클 요인, 선거 전략, 이런 문제를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대 남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일단 전제가 그렇죠. 20대 남성들이 화가 많이 났다. 과연 이번 보선에서 갑자기 20대 남성들이 크게 화가 난 것인가? 이게 뭐냐면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갤럽에서 나온 정당 지지율 데이터거든요. 2017년 6월에도요,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지지율을 합하면은 26%가 지지를 했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20대 남성들이 화가 확 나가지고 엄청 지지해줬다, 이게 아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행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했는데 안정화가 진짜 되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성과입니다.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건 그렇지 않았죠. 분명히 네거티브합니다. 집값은 급상승을 했어요. 두 번째 측면이 수행 능력 측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했는데 대통령하고 부처하고 집권당이 하나의 방향으로 일을 수행을 했느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정책을 바라보더라도 우선순위의 측면이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고서 그러면은 그거를 제일 우선해서 했냐? 아니면은 다른 더 중요한 것 때문에 그 순위를 밀렸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수행 능력과 우선순위의 문제가 더 컸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번 선거를 놓고 보면은 이제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 나의 강점은 비전의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도 왜 그 정책 평가 측면에서 보면 박영선 후보 정책이 더 좋았다는 언론의 평가도 있었죠.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이분이 다선 의원이죠. 장관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륜이라든가 아니면 큰 대과 없이 수행해낸 결과, 이런 문제로 봤을 때 능력의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강점입니다. 오선호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소속 정당의 측면은 강점도 되고 약점도 됐는데요. 근데 이제 과연 강점이 부각이 되었는가? 거의 부각되지 못했죠.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약점은 보완되었는가? 라고 하는 측면도 보시면 민주당 전체적으로 별로 도와주지 않았죠. 상대를 대하는 전략에 있어서도 보면은 오세훈 후보의 강점이라고 보는 건 어쨌든 후보 단일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분이 지금 이제 40대 이상 유권자들한테는 뉴페이스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20, 30대 유권자들한테만 해도 뉴페이스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박영선 선거 캠프 쪽에서는 태극기 집회 나갔던 부분들이나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타이밍이 늦었죠. 그리고 상대의 약점 부각하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박영선 캠프에서 이제 전달한 그 정보는 스캔들 정보였고요. 이 후보의 방점 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입력이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거 전략에 실패한 거는 첫 번째는 집토끼들만의 선거가 되기에는 지금 시민들의 삶이 너무 고달팠어요. 두 번째가 이 선거는 박영선 대 오세훈의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이 아닌 것의 선거였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의 약점을 오세훈 후보의 약점을 부각을 해서 보완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선거 전략을 기획을 해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앞서 말했지만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지쳐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행 성과의 측면에 있어서는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성과를 바라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전혀 위로가 안 되고요. 실패는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고 분석을 하고 더 나은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점입니다. 임기 대통령이 1년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 능력과 관련하고 우선순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을 같은 동급에 놓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나 사회에 대해서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비전을 알아야 된다. 선거운동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 반응이 없었어요. 뭐 그래서 역시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러면서 점점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반응이 엄청 많이 막 왔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결과를 보니까는 완전 그랬던 것이죠. 그 목소리 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것도 있고,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봤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전 시대에는 굉장히 이 현장에서의 선거운동이 중요했을 텐데 지금도 뭐 선거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한계가 뚜렷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공약이 똑같았어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현장을 이렇게 있으면서는 이번 표심에 그래도 청년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을 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진짜. 출퇴근길 아니면 볼 시간이 없던 것 같아요. 뭐 주말에 그나마 이제 천변에 오시는 분들 좀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런 선거운동의 방식도 많이 변화하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고요. 사실 좀 더 이게 많은 당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좀 아무래도 이게 이번에 뭐 인식은 뭐 조직선거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당원들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참 한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주택 권지웅 이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크게 두 가지 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영선 캠프의 그 조직국의 청년본부를 맡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2030 선대위를 꾸렸을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본선에서는 캠프 안에서 역할을 했고요. 그 캠프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청년 대변인으로 공보국에서 일을 한 6개월째 하고 있어요. 그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뉴스의 바다 위에서 의사결정을 해요. 근데 이 뉴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람들의 감정이나 마음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긴 하잖아요. 근데 그 공보국 회의를 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싸우죠. 그리고 그걸로 평가하게 되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적폐를 청산하면서 만들어진 정부잖아요. 더 나쁜 누군가를 이겨내는 존재로서의 자신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그 뉴스의 바다에 서서 보면 저는 그냥 오세훈 후보랑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더 이전에 지금 감옥 간 이명박 대통령과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면서 사실은 그 일련의 의사결정들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 정치라고 하는 게 싸움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 어떤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갖는 한계가 저는 좀 느껴지기도 했어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선거 전략 중에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다고 했는데, 물론 이 선거가 민주당 대 국민의힘 선거였다 손 치더라도 그 박영선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좀 바뀔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줄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시점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설명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대안의 정치가 아니라 심판의 정치를 하고 있으면 그 심판자가 내가 되는 게 너무 두려운 일이 돼요. 근데 저는 이 지점이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전히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나머지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뛸 텐데, 그렇게 하는 순간 사실은 보통 시민 입장에서는 권력자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인데 그 사람이 계속 더 센 적이랑 싸운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심판의 정치가 아니라 대안의 정치로 넘어와야 이제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집권을 하면서 가졌던 비전은 여러 가지로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비전을 내든지 아니면 그걸 보완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저는 정치를 좀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시민사회와 시장과 국가로 이루어진 것을 사회라고 봤을 때 국가만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선 정치가 회복돼서 정부가 그 문제를 다 못 풀더라도 어떤 것들을 공감하고 있구나, 최소한 그 위정자가, 혹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반영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설명해줘서 이제 알겠다라고 느껴지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180석을 가졌다고 하는 거는 입법 능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많아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작동되게 어떻게 당을 운영할 거냐, 이런 것들이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번 1년에 무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